안녕하십니까. 중국 내막 이경옥입니다. 사람이 신뢰가 없으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고 기업이 신용을 잃으면 사업이 번창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직은 개인의 안전과 회사의 발전, 한 국가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신뢰가 바탕이 되는 나라에서 고객은 은행에 돈을 맡겨도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한 은행이 그액의 고객 예탁금을 사적으로 남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사건을 공유하겠습니다. 중공과 중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장시 민간제약회사 지민커싱그룹의 두 자회사 산어야급과 항성제약은 발해은행 난징지점에 33억 위안을 예치했습니다. 올해 8월 19일 산어야급법인 대표 위장하는 갑자기 발해은행 난징지점 영업부 직원으로부터 산어야급과 항성제약의 전자예금을 전환한 지면증서를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 이상하다고 느낀 위장하는 즉시 지민커싱그룹 담당자에게 알렸고 담당자도 곧바로 난징지점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한 여직원이 5억 위안의 양도성 예금 증서 담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민커싱그룹 책임자는 즉시 직원에게 지민커싱그룹은 누구도 예금 담보 업무를 허용한 적이 없다며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은행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고객이 예금 담보 업무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놀라운 일은 더 있습니다. 이틀 후 8월 21일 저녁 발해은행 난징지점 영업부 부장 후차오펑, 보조관 꽌펑청과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화해석화 난징유황공사의 두 책임자가 지민커싱그룹을 찾아왔습니다. 지민커싱그룹은 이 보증 업무는 예금업체의 승인이 없었고 화해석화공사와 자사의 예금업체 두 곳과도 거래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지민커싱그룹이 두 당사자 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증거도 있습니다. 녹취에 따르면 화해석화공사 재무부장이라고 밝힌 한 여성은 논란이 되는 예금 약정 보증 사업은 발해은행 난징지점에서 제안했으며 지점과는 협력 관계에 있고 우리는 대출을 하고 은행은 예금하고 이것이 또 은행에는 인플스 예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녹취에는 은행 보조관 꽌펑청이 지민커싱그룹의 산어야급 계좌에 남아있는 5억 위안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화해석화공사 측이 예금 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꽌펑청은 25일 화해석화에서 돈을 받지 못하면 상환하지 못한다. 연체되면 우리 은행이 대신 지불해야 하고 그럼 제일 먼저 기사의 예금 증서를 몰수할 수밖에 없다. 만일 경찰에 신고하면 모든 게 동결되어 예금 증서와 돈을 가져갈 수 없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이 고객의 돈을 사적으로 남용했고 끄리낌 없이 고객 계좌에 있는 금액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힌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들어본 적도 없고 지민커싱그룹 측은 너무나 어이없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측은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산어야급과 항성제약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 했지만 모든 예금이 담보로 제공되어 인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총 금액이 28억 위안에 달합니다. 결국 8월 25일까지 기다렸지만 화해석화공사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발해은행 난징지점에서 산어야급과 항성제약 계좌에 남아있던 4억 5천만 위안까지 강제로 차감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은행의 행태에 다급해진 지민커싱그룹은 은행과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소용없었고 9월 3일 우시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민커싱그룹에 따르면 2021년 3월 우시팡성회계법인이 산어야급 정기조사 때 발해은행에 조회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보낸 확인서에는 산어야급의 발해은행 예금 총 10억 1천만 위안에 해당하는 7개 예금의 동결, 보증, 기타 사용 제한이 없다라는 내용과 발해은행의 본은행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기록된 정보와 일치한다라는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발해은행은 2020년 11월 산어야급의 예금을 비밀리에 화해석화공사 어음융자 담보로 제공했으며 은행은 화해석화공사에게 반년 만기 인수 어음을 발행하고 첫 번째 환어음 3억 위안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이후 산업야구과 항성제약의 은행 예치금 28억 위안을 은행이 예금자의 허락 없이 담보로 사용했습니다. 이 노골적인 불법 사건이 폭로되자 중국 금융계가 발칵 뒤집혔고 은행권의 신뢰성 문제를 촉발시켰습니다. 10월 24일 새벽 발해은행 난징지점은 이 사건이 탄로나자 기업 간의 이상행위를 발견하고 이미 공안에 신고하여 법에 따라 사법적 해결을 구하고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확보하게 수호할 것을 약속하며 고객 자금의 안전을 도모하고 금융 질서를 안정화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발해은행 난징지점이 언급한 기업 간의 이상행위란 은행이 대출 보증으로 산업야구과 항성제약의 예금 28억 위안을 비밀리에 화해석화공사의 대출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민크싱그룹은 발해은행 난징지점의 성명서에 죄책감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10월 24일 저녁 지민크싱그룹 공식 위챗에 발해은행 난징지점에게 6가지 질문을 게재했습니다. 1. 범행이 일어났을 때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가? 2. 이것이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확보하게 수호하는 방안인가? 3. 4억 5천만 위안을 강제 공제하는 것은 고객 자금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인가? 4. 귀사의 은행과 화해석화공사는 어떤 관계인가? 5. 귀사의 은행이 금융 질서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인가? 6. 귀사의 허위 조회수를 발급한 목적은 무엇인가? 발해은행 난징지점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미스터리한 화해석화공사도 오랜 시간 침묵했습니다. 화해는 어떻게 담보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은행이 남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해 준 것일까요? 화해석화공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천안사의 조사에 따르면 화해석화공사는 2019년 3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래 2년여 동안 회사의 주주와 법인은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화해석화공사를 언급하면서 화즈의 에너지공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즈의 에너지공사는 올해 7월 9일에 설립되었으며 주주는 화해석화공사입니다. 그러나 7월 22일 화해석화공사가 갑자기 철수하면서 중국 석유 천연 가스그룹 페트로차이나 소속의 자회사 베이징 화창취업유황공사가 화즈의 에너지의 새로운 주주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7월 26일 설립된 지 열흘도 안 된 화즈의 에너지가 자회사에서 화해석화공사의 100% 주주의 모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중국 언론은 천안사를 통해 화해석화공사는 페트로차이나가 지분 100%를 간접 보유하는 국유 기업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화해석화공사가 페트로차이나 산하의 국유 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페트로차이나의 자회사인 베이징 화창취업은 9월 26일 회사가 대외적으로 지분 투자를 하지 않았으며 자회사도 설립하지 않았다고 긴급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해석화공사는 국영기업으로 위장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관계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를 지켜본 네티즌들은 그리 간단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영 페트로차이나와 장시성의 한 민간 제약회사가 관련된 28억 은행 인수 어음은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언론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더 엄밀하게 뭔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실은 놀랍고 생각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의 정권타임즈 이 컴퍼니와 차렌통신사 등 몇몇 언론 기자들이 화해석화공사의 등록 주소지 난징시 현과과기금융원 시 1동 1층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기자들은 6조두라는 회사를 발견했습니다. 차렌통신사 기자는 현무과학기술금융단지의 물류관리사무소에서 화해석화공사가 6조두와 실제로 같은 회사이며 단지의 B3동 빌딩으로 이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3동 입구 직원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기자들에게 화해석화공사가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차렌통신사 기자는 화해석화공사의 모회사인 화즈의 에너지가 있는 난징시 태평남로 211호 5층 5299호로 갔지만 화즈의 에너지공사는 없었습니다. 현장 직원의 말에 따르면 이 건물 주소로 등록된 업체가 많은데 사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했습니다. 깊게 감춰진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민크신그룹은 증권타임스 이 컴퍼니와의 인터뷰에서 내부 도장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발해은행 난징지점에서 담보에 사용한 자료 중 300여 개의 관인이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은행 내부자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영은행의 한 관계자는 사건의 논리로 볼 때 지민크신그룹의 주장처럼 몰랐고 발해은행 난징지점이 예금주의 예금을 남용하여 예금 대부 업체처럼 예금을 담보로 차입 업체에게 대출해 준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차렌 통신사는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발해은행 난징지점의 과거 행적도 드러났습니다. 차렌 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0월 수원보감벌 결자 행정처분 39호에 따라 발해은행 난징지점은 불법 수익 6,577.56 위안을 몰수하고 125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은행의 법령 위반 행위로 대출 반환금의 은행 인수 어업 예치금으로 사용과 예금 대출 연계 행위, 은행 간 투자업 위반에 대한 신용 보증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34건의 법규 및 규정 위반이 있습니다. 올해 5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발해은행에 9,72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를 보면 발해은행 난징지점의 범죄 행위는 오래전부터 자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이 폭로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TV 드라마도 감히 이렇지 않다. 은행을 조사해야 한다. 이처럼 큰 보증은 은행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끔찍하다. 이것은 절도를 넘어선 약탈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니 이상하지 않나? 정말 누리꾼의 말처럼 드라마도 이렇게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중공의 통치 하에서는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경유착, 부당이익 행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삶이 최고의 감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이 집권하는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매일 상영되는 일일 드라마보다 더 상상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드라마 같습니다. 관객으로서 지엽적인 이야기에 빠지면 배후의 숨겨진 문제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중공이 설정한 사고의 틀을 벗어나 중공이 뿌린 안개를 걷어내고 진실을 볼 수 있는 관객이 되어 봅시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